안녕하세요. 2024년 미추홀북 찾아가는 독서토론의 청소년 분야 진행을 맡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 미추홀북 청소년 분야의 도서로는 다이브가 선정되었는데요. 다이브는 2057년 홍수로 물에 잠긴 한국을 배경으로 물꾼 소녀 선율과 기계인간 수호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산의 일부만 보일 만큼 세계가 다 물에 잠겨져 있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가 수몰되고 댐이 무너지고 그 뒤에도 사람들은 물에 잠기지 않는 산 꼭대기를 기점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서울 노고산을 중심으로 물속에서 옛날 물건을 건지는 물꾼 선율은 어느 날 남산 물꾼 우창과 싸운 뒤에 물속에서 누가 더 멋진 것을 가져오는지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선율은 이 내기 잠수에서 인간과 똑같이 생긴 기계인간 하나를 건져 올리는데요. 이 기계를 깨워보기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인간이 바로 수호입니다. 수호는 원래 인간이었지만 병으로 죽게 돼요. 죽기 직전에 부모님의 조언으로 시냅스 스캐닝을 통해 다시 기계로 태어난 존재죠. 노고산에 머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억과 세상이 물에 잠기기까지 4년의 공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율에게 자신이 그 내기에 나가는 대신에 과거의 기억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수호가 과거의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의 손을 잡은 선율과 수호는 지난 일을 매듭짓고 새롭게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다이브는 물속의 모든 것이 가라앉아 버린 절망적인 세상에서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해 물결을 가르며 자신의 과거를 마주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아 미래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이 다이브의 작가 다뇨는 현실에서의 삶과 소설을 쓰는 삶을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뇨라는 필명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뇨라는 말은 고전 보드게임의 어떤 핵심적인 족보 중의 하나라고 해요. 깔끔한 이 어감이 좋은 단어라 필명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뇨는 2023년 개해설계사로 문유성 SF 문학상과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로 박지리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놀라운 상상력과 섬세한 문장으로 SF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책 소개와 작가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미추홀북으로 어떻게 토론 활동을 하게 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미추홀북의 선정 주제는 인간, 인간성, 인간이라면입니다. AI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성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이브를 함께 읽고 토론 활동을 하면서 인간성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3가지의 활동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고 표현함으로써 소설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공감하며 질문을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을 인간다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을 통해서 이 미추홀북이 가지고 있는 올해의 주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간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활동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생각 열기 활동으로 내가 그리는 2057이라는 부제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는 본 활동으로 함께 정리하는 타임라인, 내 마음속으로 다이브, 내가 다이브해 라는 3가지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 정리로 우리를 깨울 낱말 총 5가지의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좋을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는 본 활동으로 3가지 활동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함께 내용을 정리해보는 함께 정리하는 타임라인, 또 등장인물들을 탐구해보는 내 마음속으로 다이브, 참여자들이 인간다움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2057년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3가지 활동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활동 순서는 활동 2, 3, 4 순으로 권장을 드리는데요. 혹시 참여자들의 완독률에 따라서 4번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고 2번, 3번 활동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참여자당, 포스트잇 10매, 네임펜 또는 사인펜, 그리고 모둠당 4절지 3장이 필요합니다. 모둠 구성은 되도록이면 인원 5명에서 6명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활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내가 그리는 2057이라는 활동입니다. 다이브는 2057년 물에 잠긴 한국을 그리고 있죠. 세상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바다를 뒤덮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떠나 산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상상하는 2057년의 모습은 어떤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활동지의 그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활동인데요. 모둠원들과 인상적인 2057년의 모습을 뽑아서 전체 발표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약 참여자들이 그냥 미래를 상상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만약 말을 한다면 작가가 설정한 이런 물에 잠긴 한국, 물에 잠긴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문으로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에게 왜 이런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작가 다뇨는 이런 기후위기의 상태가 그냥 둔다고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배경으로 그려지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작가의 말을 먼저 소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활동을 했던 참여자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참여자는 2057년쯤이면 화성 탐사가 끝날 것 같다. 이미 성공을 해서 화성으로의 이주도 생각하는 시기일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었었고요. 또 어떤 참여자 같은 경우는 AI 로봇이 대중화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로봇이 다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완독한 한 참여자는 이 시냅스 스캐닝이 상용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어요. SF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 이 시냅스 스캐닝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 있는 기억을 다 저장해서 어떤 저장 보관소에 두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준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참여자는 해수면 상승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상태, 그래서 이 다이브 속에 그려지는 미래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준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미래를 좀 그려보는 아주 재밌는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활동의 시작인데요. 함께 정리하는 타임라인이라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완독을 잘 하지 못한 참여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하면서 미처 책을 다 읽지 못했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소설 전반의 내용을 이해에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개인당 포스트잇을 5장에서 혹은 6장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은 수호와 선유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을 각자
각자 포스트잇에 적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가지 내용만 적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개별로 이제 활동을 하고 다시 모둠별로 포스트잇을 모아서 타임라인을 재정리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한 장에 담겨져 있으면 이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포스트잇에 너무 많은 내용을 요약하지 않도록 안내를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포스트잇에 사건을 정리한 것이 끝나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타임라인을 재정리합니다. 모두머니 많으면 6명, 적으면 4명도 될 수 있으니까요. 한 30장 가까이의 포스트잇이 있을 수 있겠죠. 겹치는 것은 빼도 좋고 모두먼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의 흐름대로, 소설에 소개된 이야기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도 좋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재정리하고요. 함께 정리한 타임라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개의 장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4절지에 붙여놓은 타임라인의 여백에 이 3가지의 사건을 그림도 좋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묘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표함으로써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먼저 활동한 참여자들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같은 경우에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순서대로 그대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선율과 우찬이 물에서 멋진 것 가져오기 내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선율이 물에서 기계인 소녀 수호를 건지게 됩니다. 깨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 깨었고 그 깨어난 수호가 잃어버린 4년의 기억을 찾아달라고 하죠. 선율과 수호는 수호의 예전집, 병원 이런 곳을 찾아다니다 부서진 지금의 수호 이전의 수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건져오죠. 이 부서진 수호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게 됩니다. 또 우찬과 경삼촌 간에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 부서진 수호의 뇌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우찬과 경삼촌이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공백을 찾은 수호는 노고산에 있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끝을 맺는 이야기의 흐름대로의 타임라인을 정리한 모둠이었습니다. 이 모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은 완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걸 순서대로 재구성한 모둠입니다. 수호는 부모님이 권유를 계속했죠. 그래서 시냅스 스캐닝을 통해서 기계인간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 오해가 자꾸 싸움이 있다 보니까 수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몸을 던져서 그 기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세계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산에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찬의 누나인 유한이 물에 빠졌다가 폐에 물이 차서 결국 죽고 말죠. 이 사건으로 인해 노고산에는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57년 선율과 우찬이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율이 기계인간 수호를 찾아 깨우게 되죠. 기계인간 수호는 선율의 도움으로 비어있는 4년의 기억을 찾습니다. 이 일로 우찬은 오해를 풀고 수호는 노고산에서 지내기로 한다라고 마무리한 모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리한 후에 각 모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사건을 뽑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 활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참여자들이 이 다이브라는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번째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활동, 내 마음속으로 다이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등장인물들을 좀 탐구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이브에는 노고산 물꾼 선율, 선율이 물에서 건져 올린 기계인간 수호, 그리고 노고산에 나이 많은 사람 경삼촌, 남산 물꾼 우찬, 노고산의 어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여러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고 궁금한 인물을 정해 탐구해보는 활동입니다. 되도록이면 궁금한 인물, 동일한 인물을 선택한 참여자가 한 모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완동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먼저 모든 인물에 대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질문을 나눠본 다음에 더 마음이 가는 인물을 선택하고 그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는 순으로 그 활동의 순서를 약간 변형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가는 정말 궁금한 인물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떠올려서 활동지 3에 그 성격과 특징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둠원들과 인물과 관련된 준비된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 4절지에 모둠원들이 선택한 그 인물에 대한 특징, 그들의 말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게시함으로써 다른 인물을 선택한 다른 참여자들이 더 미처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인물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물별로 한번 성격과 특징을 정리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수호 같은 경우는 현재 기계인간이죠. 그런데 죽고 나서 기계인간으로 만들어졌을 때까지의 기억과 그리고 물에 잠기기까지 4년의 기억의 공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율. 선율은 노고산의 물꾼이죠. 착하다라고 정의한 모둠이 있었어요. 이 선율이 좀 솔직하고 착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 우찬과 경삼촌의 일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죠. 그래서 제 착함이라는 키워드가 또 붙기도 했어요. 우찬의 경우에는 원래 노고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죽고 남산으로 그 터를 옮겼는데요. 누나 유한이 물에 빠졌다가 폐에 물이 찹니다.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때 누나의 부탁을 들어준 경삼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지만 자꾸 이제 한 번씩 노고산에 와서 이 선율과 시비가 붙기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등장인물 중에 유일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삼촌입니다. 이 경삼촌은 약간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전기와 기기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노고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키운다 입장이 아니라 어떤 조언을 해준다거나 약간의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찬과 과거 일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는데 그 오해를 자기가 변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노고산의 어린 사람 중에 또 지아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지호를 고른 모둠이었습니다. 노고산의 아이. 그리고 경삼촌으로부터 이런 전기와 기기를 다루는 법을 잘 배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선율이 물에 들어갈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지호는 언뜻 그 책 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타입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잘 짚어낸 모둠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모둠별로 수호, 선율, 우찬, 그리고 경삼촌, 지호의
대한 성격과 특징을 정리를 해보고요. 준비된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준비된 질문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와 선유의 경우에는 3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찬과 경삼촌, 지호는 각 2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둠별로 여기 준비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인물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관련돼서 질문을 직접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라고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호입니다. 수호는 자신의 결정보다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기계인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일 때의 기억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현재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었던 이 인간 최수호와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수호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계로 볼 수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만들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호는 기계 인간이 되기 전에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기기 일련 번호만을 가지고 있는 수호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야기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수호와 직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계 인간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까로 또 질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호에 대한 3번째 질문은 수호가 기계 인간으로 되살아나고 수호의 부모님은 수호에게 뭐든지 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호는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딸의 모습을 강요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수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물로는 선율인데요. 선율도 이야기 나눌 그런 거리가 많은 인물이에요. 선율은 남산 물꾼인 우찬과 시비가 붙죠.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이 내기를 통해서 큐브에 담긴 수호를 건져 올리는데 이 수호를 깨울지 말지 굉장히 고민합니다. 깨웠는데 왜 깨웠냐고 하면 어떡하지? 자신이 과거에는 온전한 세계였는데 이런 망가진 세계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죠. 그런데 또 내기에서 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계소녀를 깨우게 됩니다. 이런 선율의 결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내가 선율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율은 수호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호는 솔직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율은 솔직하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고요. 선율은 과거를 바라보게끔 돕는 일은 남의 세계를 함부로 뒤흔드는 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지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선율이 생각해요. 이런 선율의 생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보는 네 마음속으로 다이브 활동을 할 때 수호나 선율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참여자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우찬이나 경삼촌, 지호를 선택하는 좀 참여자가 적다면 이 우찬과 경삼촌을 선택한 모둠은 한 모둠으로 만드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찬과 경삼촌 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을 동시에 탐구해보는 활동이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찬은 폐에 물이 들어가 죽어가는 누나 유한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약을 모으며 노력하죠. 환자 본인이 약을 먹이지 말라고 했어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어떤 일은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아이예요. 이런 우찬의 말에 공감하는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찬은 이제 삼촌에게 수호의 일에 대해서 또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삼촌을 원망했던 것을 사과하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이 5년 동안 엉킨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느슨해져서 마지막 매듭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우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찬을 고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찬과 반대로 경삼촌은 우찬의 누나 유한이 폐에 물이 들어가서 앓게 됐을 때 유한이 삶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간병을 하면서 약을 먹이지 말아달라는 그 유한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죠. 이런 삼촌의 태도에 공감하는지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7번과 9번 질문은 우찬이나 경삼촌을 선택한 모둠에서 모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삼촌은 이 15년 전에 수호와의 일로 좀 비밀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선율이 기계소녀를 건져냈을 때, 깨웠을 때 아이들을 보고 나무라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알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삼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호인데요. 지호는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경삼촌에게 기술을 배웠고 선율과 함께 노고산에 살고 있지만 또 우찬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 인물입니다. 이런 지호가 선율이 기계소녀를 깨울지 말지 고민할 때 또 그런다고 내기에서 지고 우리 물건 다 저쪽으로 넘겨줄 거야? 막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단 깨우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아이예요. 이런 지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지호가 조금 말보다 그냥 행동 먼저 하는 아이 아닌가 싶은데 또 지호도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가 온 다음에 좀 사이가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우찬 그리고 경삼촌 선율이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죠. 이걸 보면서 우찬과 대화하던 지호는 이제 끝내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뾰족뾰족한 기억 위에서 시간을 덧붙여서 아픔마저 다른 시간의 발판이 되도록 바꾸는 건 마음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호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호를 이렇게 골랐던 수호의 마음속으로 다이브했던 모둠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절지의 가운데 수호를 표현하고요. 수호는 이제 이 친구들은 기계인간, 부모님의 결정으로 기계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 모둠에서도 끝까지 수호를 기계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죽기 전 기억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호는 기계다. 아니다. 그래도 좀 배터리 없으면 못 움직이고 기계도 기억도 다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기계가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예 둘 중에 더 무엇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로 표현을 했고요. 수호가 잠들기 전에 이제 스스로 인간 채소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해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호가 선율을 청소년 참여자가 많이 선택하는 편이고요. 또 경삼촌을 선택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자세하게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준비된 질문을 나눠보고 조금 더 그 인물들 그 자체를 한번 내면을 바라보는 토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네 번째 활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내가 다이브해 라는 이름의 활동입니다.
소설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에 잠긴 2057년 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자와 콩을 기르거나 물고기를 잡는 삶에 적응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물꾼으로 자라서 물속을 가르며 부풀지 않은 통조림, 기름병, 식기 같은 것을 건져냅니다. 가끔은 스케이트보드나 태블릿 컴퓨터 같은 밀봉된 전자기기를 건져내기도 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서 산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서울의 아니면 판교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이 헬리콥터에 물자를 담아서 떨겨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활동은 2024 미추홀북의 주제와 조금 가까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2024 미추홀북의 주제가 인간이라면 인간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참여자들이 만약 2057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이런 인간성,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물속에서 건지고 싶은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 활동입니다. 형태가 없는 것도 좋고요. 인간다움을 위한 목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목록을 참고해서 고르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사절지에 붙인 다음에 그것을 작성한 이유를 함께 나눠보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인간다움을 위한 목록으로 형태가 있는 옷과 신발, 의료기기, 음식, 깨끗한 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 형태는 없지만 인간성의 가치를 위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지식, 교육, 정보, 정의, 평등, 보호, 이해, 자유, 연대, 인정, 존중, 사랑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작성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에는 없지만 참여자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성을 위해서, 인간다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여기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참여자들이 선택한 인간다움을 위한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를 물속에서 건지고 싶다 하는 참여자가 있었어요. 이 작품 안에서도 우찬의 누나 유한이 물에 들어갔다가 폐에 물이 차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요. 병원도 이미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물속에서 약이나 의료기기가 필요할 것 같다.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나 콩 기르고 물고기는 잡아야지만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통조림, 음식을 건져 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라는 인간다움을 위한 가치를 적은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발전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는 없지만 사랑을 선택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목표, 동기부여를 위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존재, 그렇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참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2024년 미추홀북의 주제를 다시 한번 참여자들이 생각해보고 또 인간다움, 인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활동은 이 활동 4까지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활동 정리, 마무리 활동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정리하는 5번째 활동은 우리를 깨울 낱말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기억을 찾은 수호는 노고산에서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선율에게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자고 있으면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 수호가 지금 기계 상태이기 때문에 잠에 빠져드는 일종의 슬립 모드는 가능한데
이 깨어나는 것은 명령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율은 수호를 깨우는 것이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낱말,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수호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선율은 수호를 기계가 아닌 수호 그 자체로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런 선율의 마음처럼 앞으로 함께 할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활동지에 남겨보는 활동입니다. 이 작가 다뇨가 작가의 말에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함께 할 이 참여자들끼리 서로의 다짐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남겨보자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활동을 조금 어려워한다면 우리가 앞선 4개의 활동으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된 혹은 느끼게 된 바를 적도록 안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참여자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깨워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를 수호 그 자체로 받아들인 선율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봅시다 라는 활동이었는데요. 나와 다른 친구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대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라고 적어준 다짐을 적은 참여자도 있었고 함께 배려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마무리를 남겨준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활동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준비된 활동들로 올해의 미추홀북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으면 좋을 3권의 책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미추홀북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3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터인데요. 이 테스터는 페인트로 잘 알려진 이희영 작가의 책입니다. 다이브와는 조금 다른 2090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2090년은 달 정착도 가능하고 달 여행도 하고 또 화성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멸종된 동식물도 복원하는 그것이 가능한 아주 눈부신 과학이 발전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오방새라는 레인보우 버드라는 아주 신비로운 멸종한 새를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그 레인보우 버드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도 함께 복원이 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업의 총괄 본부장과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뱃속에 있던 아이 마오가 태어나는데요. 이 테스터의 주인공이 바로 마오입니다. 근데 마오도 이 레인보우 버드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알비노고 무균 상태에 24시간 살균이 되고 공기 정화 시설이 있는 유리창 같은 그런 장소에서 메이드 로봇과 살아갑니다. 갑갑하겠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갑갑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할아버지는 또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오를 살리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오가 레인보우 버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 생존해 있는 또 다른 아이 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과학의 발전의 이면 속에 인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테스터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소개할 책은 박소영 작가의 내가 있는 요일입니다. 이 내가 있는 요일도 다이브처럼 디스토피아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내가 있는 요일 속의 미래는 인간 7부제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인간 7부제는 하나의 신체를 7명의 사람이 공유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 진짜 신체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일은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어서 공유신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6은 뇌만, 뇌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울림은 수요일만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수인이에요. 그런 수인인 울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무국적자를 찾아가가지고 신체를 하나, 다른 신체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기억을 잃은 무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신체와 나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이루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 인간 칠부제가 존재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도 인간 칠부제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365일을 살아가는 365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 박소영 작가는 이 미래 사회에서의 불평등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내가 있는 요일은 분량은 좀 두꺼운 편이지만 속도감이 있어서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전성현 작가의 데스타이머입니다. 테스터와 내가 있는 요일 또 다이브와는 다르게 7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집인데요. 세세한 묘사는 없을지라도 이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아주 흡입력이 있고 또 여운을 남기는 7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기후위기, 감염병 등이 도래한 미래사회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표제작인 데스타이머는 말 그대로 데스타이머,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시 말해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를 표시해주는 타이머인데요. 이 타이머가 개발되고 너도 나도 이 타이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타이머의 기한이 하루 혹은 1년, 2년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데스타이머가 1,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인간답지 않게 위험 요소로만 바라보는 문제를 꼬집고 있는데요. 또 단편이 가진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책을 다이브와 함께 읽으면서 올해의 미추홀북의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작가의 말로 오늘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176쪽에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다이브를 쓰기 시작해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세상에 내놓습니다. 거의 2년 반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다이브 속 서울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이제 끝없는 성장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수축의 시대를 준비하고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서울이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고 소중하게 누려온 것들을 포기하고 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테니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작가 다뇨는 일전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을 인간성과 동일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테니 올해의 미추홀북의 주제처럼 인간이라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